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안 불쌍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절대 못해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 든든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반대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첫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김 여사는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째입니다. 주변에선 처음엔 다들 안쓰럽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연세에 혼자 어떻게 사나 자식들이 모시지 왜 혼자 두나 하지만 김 여사는 혼자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굴엔 스트레스 한 점 없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김 여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혼자 늦잠 좀 부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60만 되면 남편이 밥 좋아하고 깨워요. 하루라도 늦게 자면 꼬박꼬박 잔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부인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라도 자고 싶어도 허락받고 자야 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자유는 달콤해요. 김 여사의 하루는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늦은 브런치를 먹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1시간씩 읽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요가를 하고 밤 11시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일정엔 방해하는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 안엔 좋아하는 음식만 있고 집안은 온전히 자기 취향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라 말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썩 밝지 않습니다. 남편은 TV를 독점하고 식사도 제 시간에 꼭 차려줘야 하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TV 채널 뺏기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노후인가 싶어요. 남편이 잠깐 외출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그 짧은 시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김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친구가 됩니다. 그녀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침대를 안 개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모임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혼자 살면 무섭지 않으세요? 김 여사는 대답합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불편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나도 요즘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늙어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의 거리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땐 사람을 만나고 필요 없을 땐 조용히 내 공간에 숨어 쉴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리듬, 내 방식대로 사는 삶. 그건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느껴줄 수도 없는 진짜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으며 진짜 나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늙어 홀로 사는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엔 젊은이도 갖기 어려운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 여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조용한 평화가 세상 어떤 화려함보다 부럽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정 여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되뇌입니다. 68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여사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혼자 살아야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누가 기분 나쁘면 따라 울고 누가 짜증내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런 거 이제 질렸어요. 결혼 생활 40년, 정 여사의 하루는 남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출근 전 남편의 표정이 어두우면 온종일 불안했고 퇴근 후 문 여는 소리가 세기라도 하면 가슴부터 철렁했습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온종일 냉전이 시작된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 공기가 무겁고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겠지만 정 여사에겐 늘 남의 감정이 먼저였고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나가냐? 는 말이 날아올까봐. 영화관 가는 것도 친구와 점심 먹는 것도 남편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통제가 더 심해졌고 정 여사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끝나겠구나. 그리고 결국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정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 챙기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의 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날씨가 좋으면 혼자 나들이도 나갑니다. 책을 읽다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기면 혼자 박장대소도 합니다. 누가 눈치 줄 일도 없고 누가 기분 상했다고 같이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감정, 내 속도, 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모임에 나가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나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 여사는 남편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날이면 침묵이 이어지고 작은 말다툼이라도 나면 며칠간 말을 안 합니다. TV 채널 하나 가지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주말이면 또 뭐 먹을 거냐는 말에 이 여사는 소리 없이 입맛을 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 남편이 싫다고 해서 집에 안 뒀거든요. 지금은 베란다에 자신이 좋아하는 안개꽃, 국화, 다알리아를 잔뜩 키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꽃들에게 말을 걸고 물을 주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혼자 사는 걸 불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면 압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짜증도, 누구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단순히 조용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이 억눌릴 때 병이 생기고 감정이 무시될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늙어서라도 내 감정을 중심에 놓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분이 먼저예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그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세 번째 이유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해서입니다. 이 여사는 예전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림 같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정년까지 대기업에 다녔고 자녀도 잘 키웠고
주변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노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티끌 같은 말다툼이 폭발로 이어지고 밥상 위엔 음식 대신 침묵만 놓였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로 싸움이 나고 식사 시간마다 또 이 반찬이야?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봐가며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날 이 여사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뇌출혈도 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고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집안의 소리마저 줄이며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행복은 아니라는 걸. 늙어서도 갈등이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는 걸. 반면 박 여사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별 후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햇살에 맞춰 눈을 뜨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음의 집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누구의 발소리도 한숨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거실이 가장 큰 안식처입니다. 누가 밥을 투정하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험하게 여닫지도 않으며 침묵 속에 불쑥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그 말에 박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함께 사는 사람과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서로 말 안 섞고 자는 부부가 많다니까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관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여사와 박 여사는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의 소음과 말다툼에 시달리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평화 속에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혼잣말이라도 자유롭게 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TV 소리 키우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늙어서 함께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갈등이 되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도 감옥이 되고 마음이 다치면 부부라는 이름도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입니다. 박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캔버스에 색을 입힙니다. 누가 시끄럽게 말 걸지도 않고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런 고요 속에서 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평화롭게 채워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며 감정을 눌러 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고요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갈등 없는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다툼 하나 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아침. 혼자 있어야만 가능한 그 고요한 평화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한 여사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가 짧다고 말하는 그녀는 늘 무엇인가를 배우고 만들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10시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오후엔 글쓰기 모임, 저녁엔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정해줘서도 아닙니다. 오롯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 자유가 한 여사를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15년 전 남편과 함께 살 때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은 늘 남편 아침밥으로 시작됐고, 오전엔 남편 병원 모시기, 오후엔 반찬 만들어 냉장고 채우기. 남편은 은퇴 후 점점 예민해졌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하루를 조각냈습니다. 지금 뭐해? 왜 나랑 안 같이 있어? 왜 늦게 들어와? 그녀의 시간은 단 한 줄도 스스로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나이에 뭘 배우냐는 남편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한 여사는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인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늦잠 자기였습니다. 수십 년을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던 습관을 버리고 처음으로 9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시간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는 지금 말합니다. 내가 사는 시간은 이젠 온전히 내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리듬대로 흘러가요. 가끔은 점심을 2시에 먹고 가끔은 오후 늦게 영화관에 혼자 가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늙은 여자가 혼자 다닌다며 눈치 받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 무시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유연해졌습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녀가 문화센터라도 나가려 하면 밖에 나가서 뭐 하냐며 빈정댑니다. 남편 점심 챙기고 빨래하고 장보고 나면 하루는 끝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종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한 여사의 친구들이 한 여사를 부러워합니다. 혼자니까 가능하지 나는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혼자니까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었고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내 하루를 계획해 주지 않기에 매 순간이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그 물음 하나가 그녀를 설레게 하고 그녀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자식의 시간, 남편의 시간, 가족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나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스케줄을 짜요. 늙었어도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정감, 그 여유, 그 자유가 그녀를 가장 젊게 만들어줍니다. 늙어서 홀로 산다는 건 단지 혼자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간에 내 마음을 싣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5번째 이유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여사는 올해로 8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외국과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문 여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인 게 제일 편해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생각 전부 내 거니까요. 문 여사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침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게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려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으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책을 읽습니다. TV 리모컨도 욕실 타월도 주방의 반찬통까지 오롯이 그녀의 손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편안함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녀만의 세계입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쉽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뉴스를 보며 고함을 지르고 점심땐 반찬 간이 맞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합니다. 저녁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어디서 늙어서 나돌아다녀라는 말에 조용히 안방에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보기엔 함께 사는 노부부지만 그녀의 속은 병이 듭니다. 마음 놓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밤에 라디오 하나 켜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울림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해방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문 여사가 친구들과 다 같이 찜질방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전화 때문에 일찍 나가고 누군가는 저녁 준비하러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문 여사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 여사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마음껏 웃고 오래 앉아있고 시간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말동무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생활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손주는 스마트폰에만 빠져 무관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소음 취급당하고 가끔 목소리를 높이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낸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문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독 모임에 나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말합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 걱정 말고 너희 삶 살아. 자식도 이제는 안심하고 전화 끊습니다. 오히려 문 여사가 자식을 위로하는 입장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감정에 집중하며 하루를 꾸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때론 더 맛있고 혼자 보는 영화가 더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늙어서야 진짜 깊이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의 시간이 주는 고요한 만족감, 그건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짜 여유입니다. 그래서 늙어 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은 나의 것이고 리듬도 나의 것입니다. 늙어도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단 말 안 하더라. 내가 꼭 그 사람한테 머슴이었어야 했냐고. 그동안 쌓은 정이 몇 년인데 그 친구는 딱 5분 만에 끊더라. 우리 이제 서로 부담 갖지 말자, 이 한마디로 끝. 나는 사람도 아니었나 봐.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웃기지 마. 필요할 땐 찾더니 이제 와선 난 귀찮은 짐 취급이더라.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난 그냥 도구였던 거야. 이제 당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끝난 인연을 굳이 붙잡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보낸 메시지, 당신이 버린 자존심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하려 합니다. 왜 끝난 인연은 절대 붙잡아선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미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장미화 씨는 35년을 함께한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던 날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짐은 미리 챙겨놨고 이건 합의서야. 그렇게 종이 한 장을 식탁에 올려두고 단 한 번의 눈맞춤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가 떨려 제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빈 방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장 씨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톡 메시지를 수십 개 보냈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줄의 답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장 씨는 우연히 지인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제주도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한없이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 씨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진만 수십 번을 반복해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 씨는 그럼에도 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했고 손편지도 썼습니다. 심지어 남편 회사 근처에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우연히 마주쳤고 가까이 다가가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없을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질려. 그 순간 장 씨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나라는 사람 자체에 아무런 감정이 없구나. 그날 이후 장 씨는 한 번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멈췄고 문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끝난 인연을 붙잡아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무리 함께한 시간이 길었어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순간 당신의 존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사람은 더 차갑게 돌아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붙잡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감정입니다. 혼자 애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7년 전 황혼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살던 그녀에게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조용히 말을 들어주고 밤마다 안부 전화를 해주고 손잡고 걷던 공원길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나랑 같이 갑시다. 라는 말까지 해줬습니다. 이정숙 씨는 처음으로 노년의 진짜 사랑을 만났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약속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도 대화 한마디 없었고 아침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무관심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우연히 거실에 놓인 휴대폰에서 어젯밤 생각나네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게 되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앞섰지만
이정숙 씨는 결국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우리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남편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식었어. 그 말 한 줄에 이정숙 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숙 씨는 매일 새벽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고 퇴근 시간엔 현관 앞에 슬리퍼를 맞춰 놓았습니다. 혹시나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그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깊은 무관심과 싸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준비한 생일상을 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이런 걸 왜 해? 생일 같은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숙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붙잡는다고 사랑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기술이 아니고 관계는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수리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끝난 관계에서의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애원을 감동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고 당신의 헌신을 책임이 아닌 졸렬한 미련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은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혼자서 되살리려는 노력은 결국 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마음은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온다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붙잡아서 돌아온 사람은 절대 예전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난 인연을 붙잡아선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붙잡는다고 사랑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고, 더는 사랑받지 못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의 짐이 사라진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단골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손주들과 미술관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붙잡는다고 사랑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감정을 끌어안으면 내 마음만 썩어 들어갑니다. 사랑은 되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식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더는 애쓰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윤정희 씨는 대학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친구와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윤 씨는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것이 편안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윤 씨는 새벽에 남편을 응급실로 옮기고 병원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그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 잠깐만 병원에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문제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들어.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눈물을 참던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래도 익숙한 이름, 익숙한 얼굴, 수십 년의 추억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윤 씨는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더 냉혹했습니다. 내가 내 감정까지 책임져야 해? 우리 나이 됐으면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윤 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저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듣고도 아무런 위로의 말 없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늘 이 관계에서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과해야 하는가?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끝난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을 버릴 만큼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의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자꾸 낮아지고 기울어지고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 그 우정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함께한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마음을 접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친구였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당신을 외면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자존심을 내던지는 일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그 친구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모임에서도 굳이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김정래 씨는 조카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남동생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6살짜리 조카를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선 모두 말렸습니다. 혼자 몸에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조카를 떠맡는 건 무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야라는 말로 고된 인생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조카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우산 들고 뛰어가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옷 한 벌 사는 일도 미뤄가며 조카 학원비, 교복비, 등록금에 온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손끝에 물 마를 날 없던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이 아이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을 땐 이제야 김 씨의 헌신이 보답받는 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카는 취직한 뒤부터 연락을 점점 줄이더니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전화를 걸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고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설날 김 씨는 떡국을 끓이며 조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오지 않았고 SNS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 중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나를 위한 진짜 새해 시작나는 문구가 붙은 사진을 보는 순간 김 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놓인 두 그릇의 떡국은 그대로 식었고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단다.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보냈지만 이미 읽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카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빴니? 조카는 대답했습니다. 이모,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이제 좀 나도 생각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내어준 조카에게
이제는 패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현실이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무관심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는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받아온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김 씨가 매달릴수록 조카는 더 멀어졌고 그녀의 애정은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관계의 균형은 이미 무너졌고 그녀는 오직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끝내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주면 줄수록 더 잊히고 가벼워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붙잡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김정래 씨는 이제 그 조카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생일도 더 이상 챙기지 않고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마을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독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애가 고마워하지 않은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오래 참은 것 뿐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줬던 그 마음, 애정, 시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낮추며 누군가의 배경으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이금자 씨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유년 시절 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 중학교 시절에는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결혼하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살게 되었지만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생일도 잊지 않았고 생일 카드에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들렀던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우정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금자 씨의 딸이 이혼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던 그때 그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금 그런 얘기 들을 기분 아니야.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이금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적어도 어떻게라는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금자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먼저 생각나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SNS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계절을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금자 씨는 자신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문의 문자로 안부를 묻고 미안했던 일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짧고 무성의한 답장만을 보냈고 결국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이금자 씨는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끝난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아직도 소중히 여긴다는 감정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일방적일 땐 잔인한 현실이 됩니다. 관계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다가가도 상대가 그 마음을 외면하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추억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 속의 아름다움이 현재의 상처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과거를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추억을 꺼낼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며 희망도 아닙니다. 상실만 남는 감정 소비일 뿐입니다. 이금자 씨는 이제 그 친구의 번호도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생일도 기억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이웃들과 하루하루를 공유하고 주말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 낭송 모임에 참여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없으니 외롭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잊은 사람을 붙잡는 시간에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눈은 감겼는데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아침마다 멍한 머리와 쑤시는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불면증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닙니다. 뇌를 갉아먹고 면역을 무너뜨리며 심장까지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음식은 당신의 밤을 바꿔놓을 강력한 먹는 수면제입니다. 먼저 늙어 불면증 없애려면 바나나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냥 과일 하나로 보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나나는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매일 밤 뒤척이고 새벽에 깨고 아침이 되면 무기력한 당신의 밤을 바나나 하나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숙면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립토판입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몸과 뇌를 동시에 잠으로 이끄는 최고의 자연식품입니다. 문제는 많은 노년층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약만 찾는다는 점입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술까지 손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공적인 방법은 결국 내성을 만들고 뇌 기능을 악화시키며 자칫하면 심장까지 먹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몸을 이완시키며 잠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가 노년의 필수 과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위에 부담이 적고 밤 늦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며 오히려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야간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잠이 안 오는 원인이 단순히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장이나 신체의 불편감일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수면 전용 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만든 바나나 라떼는 수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입니다. 밤 한두 시간 전에 이 음료를 마시면 뇌는 세로토닌 분비를 시작하고 몸은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갑니다. TV를 보며 야식을 찾는 대신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드는 것이 수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8세 최모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병원도 수없이 다녔고 수면제도 종류별로 먹어봤지만 점점 약에 대한 의존만 커지고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서 바나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과일 하나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간절했던 터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바나나 한 개를 따뜻한 우유에 갈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이불에 누웠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엔 이 시간 넘게 뒤척이던 최 할머니가 20분도 안 돼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세상에 눈밑이 안 푸석푸석해 라고 감탄했답니다. 그 이후로 최 할머니는 매일 밤 바나나를 꼭 챙겨 드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바나나는 수면제보다 낫다고 전도하듯 말하고 다니십니다. 경로당에서는 바나나 전도사로 불릴 정도입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이러다 바나나 과수원 차릴 판이야 라고 웃지만 그 속엔 10년 넘게 잠 못 자던 괴로움이 씻겨나간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늙어서 잠 못 드는 밤 쓸쓸하고 지친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면 그 답은 바로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가 없다면 오늘 당장 사서 밤에 하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늙어 밤에 잠 안 올 땐 따뜻한 우유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순한 음료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노년기 불면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강력한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뒤척이며 지쳐가고 있지만 해답은 냉장고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을 유도하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며 체온을 안정시키고 뇌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 어떤 약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점점 더 각성된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면 리듬은 완전히 망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우울증, 고혈압, 당뇨, 치매까지 동반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더 효율적으로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 전체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필수 수면 보충제입니다. 우유는 위에도 부담이 적고 잠들기 전속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한 야간 속쓰림, 공복감, 위산, 역류 같은 문제들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우유를 너무 뜨겁게 데우면 단백질이 변성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의 온도로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모 할아버지는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매일 밤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빠져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병원 의사에게 우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우유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한번 시험 삼아 데워서 마셔보았습니다. 뜨끈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은 지 10분도 안 돼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에 놀랐습니다. 꿈도 꾼 것 같았고
눈 뜨자마자 몸이 가볍더라고라는 말에 가족들이 더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우유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잠옷보다 먼저 우유를 꺼내 데우는 게 일상이 되었고 본인은 우유가 제 수면제입니다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며 우유 한 잔이 약보다 낫더라고 추천하고 다니시며 주변 어르신들 중 5명이 김 할아버지를 따라 우유 마시기를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괴로운 밤,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우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깊고 안전한 수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좋은 약은 때로 가장 단순한 음식입니다. 냉장고 속 우유 한 팩, 그 안에 당신의 밤이 달라질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늙어 깊은 잠 자고 싶다면 체리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체리는 단순히 예쁜 과일이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노년의 뇌를 달래주고 지친 몸을 깊은 수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기 어려운 밤, 체리 한 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으로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이 멜라토닌이 거의 없거나 미량이지만 체리는 다릅니다. 체리는 전 세계적으로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자연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밤만 되면 눈꺼풀이 절로 감기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아무리 피곤해도 머리는 맑고 몸은 긴장된 채 잠을 밀어냅니다. 그 결과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깨어나고 아침엔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리를 하루 2번 7일간 섭취한 실험에서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잠의 비율이 높아져 같은 6시간을 자더라도 체리를 먹은 사람은 다음 날 훨씬 덜 피로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도 아닌데 이 정도 효과라면 체리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닌 천연 수면 솔루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체리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즙을 내서 마셔도 좋으며 말린 체리를 간식처럼 섭취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체리의 멜라토닌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과 수면 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체리가 비싼 것이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면제 부작용으로 병원 다니는 비용에 비하면 체리는 오히려 값싼 수면 보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배모 할머니는 한때 잠이란 걸 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1시간도 채 못 자고 뒤척이기를 수년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줄 수 없다고 했고 한약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체리가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리즙을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한 잠, 체리라도 먹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날, 체리즙 한 팩을 저녁 9시에 마시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23시간을 뒤척이던 배 할머니가 30분도 안 되어 눈이 감기더니 그대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던 적이 있었나?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배 할머니는 체리 신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체리즙을 구입해 식구들과 나눠 마시며 경로당에 가서는 체리는 신이 내린 과일이여라고 외치며 불면증 친구들에게 무료 나눔까지 했습니다. 내가 체리 한 박스로 사람 여러 살렸어 라는 말에 다들 웃지만 그 속엔 진심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 9시면 체리즙 한 팩을 꺼내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체리 한 잔, 꿀잠 예약이요. 노년의 밤은 외롭고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밤을 체리가 짧고 달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한 체리.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체리가 없다면 오늘 바로 하나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줌의 과일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늙어 편안한 수면을 원한다면 키위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보기엔 새콤달콤한 과일 하나일 뿐이지만 키위는 불면증으로 지친 노년의 뇌를 조용히 달래주는 자연 수면제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그 괴로움,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말똥한 그 고통, 키위 하나가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잠을 유도하는데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키위에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생체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수면 시작을 앞당기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순히 졸리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잠이 드는 시간을 줄이고 잠든 후 깊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이중 효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을 가진 성인들이 매일 자기 전 키위를 2개씩 먹은 결과 수면에 드는 시간이 평균 35% 빨라지고 전체 수면 시간도 13%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위 하나에 이런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키위를 단순히 다이어트 과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의 분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잠에서 깨는 얕은 수면 상태가 반복됩니다. 특히 새벽에 눈을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뇌 속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키위는 이 세로토닌을 보충하고 유지시켜주는데 매우 탁월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키위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혈당 지수도 낮아 밤에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숙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키위는 이 모든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면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과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신선한 키위는 산도가 높아 위가 약한 분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살짝 무른 상태로 먹거나 바나나와 섞어 스무디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키위는 무조건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 타이밍을 지키면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김모 할머니는 늘 밤에 잠을 설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불에만 누우면 하루 일과가 떠오르고 어두우면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며 매일 새벽까지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TV에서 우연히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것이 키위 2개 챙겨 먹기였습니다. 첫날 저녁 9시에 키위 2개를 숟가락으로 퍼먹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설마 과일 하나 먹는다고 잠이 오겠어? 하고 비웃으며 누웠지만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눈이 감겼고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김 할머니는 거울 보자마자 세상에 눈밑이 안 꺼졌네?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동네에서 키위 박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키위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불면증엔 키위 2개면 끝! 이라며 강의까지 하십니다. 딸이 나보고 키위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 보인대라며 웃으시지만 진짜 키위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김 할머니는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오늘도 꿀잠 예약이요라고 외치고 침대에 들어가신답니다.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키위를 먹고 잠이 잘 온다는 후기가 퍼지며 동네 마트에선 한때 키위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밤은 고요하지만 그만큼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 긴 밤을 짧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열쇠, 키위에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는 더 확실한 키위.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키위 2개, 당신의 수면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 달콤한 밤, 그 시작은 키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좋은 음식은 귀리죽입니다. 단순한 죽이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밤, 천천히 퍼먹는 귀리죽 한 그릇이 당신의 뇌를 진정시키고 뒤척이는 몸을 조용히 잠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따뜻한 수면 해결책입니다.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데 놀랍게도 귀리죽은 노년 불면증의 천적입니다. 귀리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귀리죽은 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야간 공복감에 시달리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야식입니다. 노인이 되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불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불면증을 나이 탓이라며 참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귀리죽이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잠으로 이끄는 안전한 천연 수면 솔루션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밤새도록 이어지는 깊은 잠의 비결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귀리죽은 따뜻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1~2시간 전에 한 그릇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달게 하지 말고 꿀이나 바나나 한 조각 정도를 첨가해도 수면 유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묽거나 너무 되지 않게 중간 농도로 끓이면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속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9세 이모 할머니는 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고통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다시 잠들 수 없는 밤이 너무 괴로워 병원을 들락날락하던 중 친구가 귀리죽 한번 먹어봐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하도 권하길래 마트에서 귀리를 사와 직접 죽을 끓여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9시에 귀리죽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고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서 이 시간은 뒤척였을 텐데 이날은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새벽 5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놀라 눈을 뜬 할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며 거울을 봤고 눈 밑 다크서클이 사라졌다는 걸 보고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귀리죽은 이 할머니 집에서 매일 밤 지켜야 할 수면 의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 오늘 귀리죽 안 먹었어요? 하고 챙길 정도였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늘 귀리죽 얘기를 꺼내며 약값 들릴 필요 없다. 귀리죽 하나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 할머니의 별명은 지금 귀리 할매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수면제를 찾기 전에 귀리죽을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뇌가 편안해지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노년의 밤을 가장 부드럽게 감싸주는 귀리죽 한 그릇, 그것이 당신의 꿀잠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도록 오늘부터 귀리죽으로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몸, 썩어가는 피부, 진물 흐르는 틈새. 이것이 노년의 일상이라면 90세까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5곳의 구석진 부위에 세균과 곰팡이, 악취와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죽음을 부르는 병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는 5개 신체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반드시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생식기 부위입니다. 민망하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 부위는 몸에서 가장 습하고 민감한 곳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 저하, 면역력 감소, 위생관리 소홀히 겹치며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닦이지 않거나 팬티에 스며들며 생식기 주변이 항상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취, 피부 짓무름, 가려움, 진균 감염, 요로 감염, 심한 경우 성기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는 분비물과 땀이 엉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며 그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도, 방광, 심지어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부위를 손대면 안 되는 곳, 민망한 곳이라 여기며 평생 손으로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로 휘 헹구는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생식기 주름과 피부 접힘 사이에는 수많은 균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질 주변부에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해 심각한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포피 아래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포피염, 귀두염, 심한 경우 괴사성 감염까지 유발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비누도 아무 비누나 써서는 안 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건조증, 따가움, 피부 벗겨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균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약산성, 무향, 자극이 없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여성은 외음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청결이 거대한 질병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박모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음식이며 운동까지 부지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생식기 부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심한 악취와 함께 분비물이 늘어나고 앉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심한 곰팡이성 질염과 외음부염 그리고 세균성 감염까지 겹친 복합 감염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방광까지 감염돼 입원하셨어야 해요.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병을 키운 박 할머니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기라고 손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병을 만든 거였어. 하루만 씻어도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껴.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속옷도 면소재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는 지금은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새털처럼 가벼워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생식기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일 구석구석 씻는 습관, 그중 생식기 부위는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짓는 숨겨진 키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되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병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지뢰밭, 몸속에 썩은 냄새 공장이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배꼽은 손이 가는 대로 대충 문지르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땀, 기름, 각질, 세균, 먼지가 수북이 쌓여 검은 찌꺼기로 굳어져 가며 악취를 내뿜는 고약한 소굴이 됩니다. 배꼽 속은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생긴 피부 감염, 곰팡이, 염증, 심지어 농양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생기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배꼽만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릴 때 배꼽 하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생 배꼽을 손대지 않은 채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질병이라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배꼽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면 썩은 피 냄새와 같은 악취가 올라오며 결국 염증과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묻혀 살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파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배꼽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심한 경우 배꼽이 붓고 터지며 농이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손끝이 야무진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자꾸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증이라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부위에서 노란 진물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배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가 괴사하고 있어요. 조 할머니는 평생 샤워를 빠짐없이 했지만 배꼽은 무언가 찝찝하고 무서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배꼽 안에 쌓인 오염물질과 각질이 덩어리가 되어 염증과 진균 감염의 온상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한 달 넘게 사용해야 했으며 한동안 옷을 배 위까지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을 겪었습니다. 손주들이 안아주러 올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피해야 했고 배꼽 하나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남기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배꼽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그 중에서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깨끗하게 세안하면서도 코 속은 알아서 청소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균의 왕국, 먼지와 점액의 쓰레기, 덤이 숨겨진 병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 속의 청결 여부가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까지 이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미세먼지,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세균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병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코털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찌꺼기가 딱딱한 코딱지, 곰팡이, 세균 찌꺼기로 굳어지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속을 제대로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콧구멍 안쪽이 헐고 비염과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세균이 뇌까지 침투해 뇌수막염, 중이염, 시신경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코딱지를 억지로 손으로 후비면 코 안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코가 벌겋게 붓고 겁는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코안이 썩는 증상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속이 더러우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며, 단순한 코속 관리 부족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속 청결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적신 면봉이나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가습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해 촉촉한 점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속 점막이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4세 양정환 어르신은 평소 코를 잘 푸는 것으로 스스로를 깔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를 풀기만 했을 뿐 코속을 씻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라 생각하고 며칠을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쪽 비강이 모두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코 안에는 썩은 점액 덩어리와 고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 안의 염증이 이미 축농증을 넘어 뇌 근처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급히 항생제와 비강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 푸는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코속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코가 썩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네. 치료 후 양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강 세척을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코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속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신에 퍼집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코속을 씻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관리가 당신의 큰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입 밖으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항문은 단순히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이곳은 세균의 무방비, 통로, 감염의 온상, 악취와 염증의 핵심 출발지로 변합니다. 항문 주위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대변이 조금만 묻어도 잘 닦이지 않으며 자칫하면 잔여 찌꺼기와 땀, 분비물이 피부에 달라붙어 세균, 곰팡이, 진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변 후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 주위가 쉽게 짓무르고 가려움증, 따가움, 진물, 냄새, 출혈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항문 주위에 생긴 이 작은 염증이 곧 치루, 항문 농양, 피부 괴사, 직장암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넘긴 노인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살점이 괴사해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씻지 않아도 악취가 퍼지고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포의 부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노인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과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욕창과 피부 괴사가 발생합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현실, 가족도 피하는 냄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때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온수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닦고 주름 사이사이까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성껏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항문 주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면소재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6세 김용기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입원 한 번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항문 주위가 따끔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축축한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항문 주변이 짓무르고 염증이 심해서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 어르신은 샤워를 매일 했지만 항문은 늘 손이 닿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이었고 대변 후에도 휴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 주위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가 녹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으며 한 달 가까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항문 주위에 살이 붓고 진물로 앉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매일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비데를 사용하며 속옷을 하루 2번씩 갈아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문 하나 안 씻었다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항문 주위는 자칫 소홀히 했다간 건강뿐 아니라 존엄까지 잃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90세까지 당당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절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병은 침투합니다. 항문을 씻는 일,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틈새가 실은 곰팡이, 세균, 냄새, 염증, 고통의 종합 세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한 땀, 각질, 때, 노폐물, 신발 속 먼지까지 뒤엉켜 온종일 썩어가는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샤워할 때 발바닥은 문질러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고 지나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약해진다 해도 발은 여전히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축축한 땀과 열기가 고여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좀, 진균 감염, 각질 벗겨짐, 발가락 사이 터짐, 진물음, 피부 괴사까지 무서운 질병이 하나둘씩 몸을 파고듭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발에 생긴 진균 감염은 발톱으로 번지고 발등까지 퍼지며 결국엔 감염성 궤양이나 절단 위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나 껍질 벗겨짐을 알아채지 못해 염증이 악화되고 고름이 차며 썩어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하나하나 문질러때와 땀을 제거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은 세균 덩어리를 발 속에 봉인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면소재 양말을 착용하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고 23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최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깔끔한 노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했으며 하루 2번씩 발을 씻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하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진물이 흐르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고 골마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무좀 감염이 깊숙이 번졌고 2차 세균 감염까지 겹쳐 고름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발을 씻었다고 착각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 전체를 물로 헹군다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과 닦는 것은 다르며 특히 발가락 사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피로써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치료 후 최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말린 후 베이비 파우더까지 사용하는 철저한 위생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발 없이 깨끗한 발을 유지하게 되었고 발 하나만 잘 씻었더라도 한 달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작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틈새 하나가 노년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이 틈새를 정성껏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켜야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병을 부르고 철저한 관리가 장수를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 그 깊고 어두운 틈새가 바로 당신 건강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병상 위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라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구석구석 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곳만 매일 정성껏 씻어도 염증, 감염, 고통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존엄은 깨끗함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는 60대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병으로 고통받을 운명인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늙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병원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할지를 알게 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력에 따라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란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미래 예고편입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중에 특정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위험한 착각이 수많은 사람을 병원 침대로 보냅니다.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 심장병, 당뇨병입니다. 부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자녀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았던 부모를 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고혈압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몸속에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위험을 깨닫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암도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다는 아니란 생각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순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조부모가 몇 살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반면 가족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건강검진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검진을 받느냐,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77세 박 씨는 건강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별다른 병 없이 살아왔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큰형이 모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더부룩하고 체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극심한 폭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12년만 일찍 검진을 받았어도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81세 정 씨는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50대부터 꾸준히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 용종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제거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무시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음식이 곧 몸을 만든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갈린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장기가 건강하지만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서 조용히 질병이 자란다. 섬유질이 부족해 장은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며 혈관에는 찌꺼기가 끼어 혈압이 올라간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진다. 과일과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식단이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식단은 공통적으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다. 하루 3끼 식사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몸속에 유해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반대로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친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야 한다. 75세 최 씨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기름진 음식이 올랐고 채소와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싱거운 채소는 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수십 년, 결국 몸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고 심장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습관 하나가 그의 수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반면 82세의 박 씨는 평생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챙겼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같은 80대인데도 박 씨는 혈압도 정상, 소화도 원활했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약과 치료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식습관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물 한 모금,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하루 종일 차나 커피,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몸은 점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에 시달리며 체내 독소가 쌓여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마십니다. 당장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몸속에 쌓인 당은 결국 여러 질병을 초래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신장과 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피부는 탱탱하며 체내 순환이 원활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신체는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질병이 몸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체내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뇌는 더욱 예리해집니다. 반면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 씨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했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굳이 물을 챙겨 마실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졌고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평생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박 씨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신장도 건강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박 씨는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김 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네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고 결국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당뇨병과 비만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척추가 무너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노인의 전형적인 몸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 더 앉아 있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퇴화하고 결국 거동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노년에는 휠체어와 병원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기만 해도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계속 앉아있으면 몸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75세 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졌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고 골밀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원인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다 다리가 풀려 넘어졌습니다. 엉덩이 뼈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걷기 어려운 몸이 되었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80세 박 씨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고 틈틈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허리도 곱고 다리 근육도 튼튼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냉증을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옵니다. 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 늘 몸이 서늘한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장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과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속에 쌓이고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쉽게 감기에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염증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몸은 관절과 근육에도 치명적입니다. 냉기가 오래 쌓이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가 익숙해지면 위험 신호를 느끼지 못한 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냉증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이 깨끗하게 흐르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며 배와 손발을 보온하는 것만으로도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거나 찬 곳에서 오래 생활하면 몸속 깊숙이 냉기가 쌓이면서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오고 몸이 따뜻하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체온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냉증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76세 정 씨는 손발이 늘 차가웠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발끝이 시렸고 배도 자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귀찮았고 가벼운 운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정 씨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로가 쌓였고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액순환 장애와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냉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몸속 장기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투석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이 씨는 달랐습니다. 늘 따뜻한 물을 마셨고 배와 발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냉증을 방치하는 것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년,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는 지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삶은 예상보다 훨씬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